안녕하십니까. 유스탁 유창희 대표입니다. 오늘 2024년 30일 거래일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조금 아쉽게 마감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코스닥만 본다라면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한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오늘 시장 한번 좀 분석을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오늘 시장이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내년 상반기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좀 보신다라면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환율적인 영향 부분들이 여전히 좀 지수 상승의 좀 발목을 잡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법 좋은 상승을 아침엔 보여줬었습니다만은 결국엔 오후장으로 갈수록 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확대가 되면서 결국에는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죠. 사실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큰 조정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고점 대비해서 본다라면 거의 1% 가까운 분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 가까운 하락을 한 것이라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상승이 유지가 되면서 마감을 좀 하게 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사실은 아침에는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한 10시 반까지만 하더라도 1468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오후로 갈수록 다시 1475원 73원대로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외국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수급이 거래소 같은 경우 본다라면 아침에는 조금 소폭 매수가 유입됐었습니다만은 딱 10시 반 이후에 요 빨간색을 보시면 매도로 좀 반전되었고, 막판에 조금 금융주라든지, 그러니까 4대 금융지주, 그리고 뭐 자동차, 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도 상승했다가 하락 반전되면서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약보합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만 본다라면 그래도 나름 선방한, 아직 코스닥만 본다라면 나름 그래도 좀 선방한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바이오라든지 로봇, 뭐 탄소 포집, 그리고 양자 컴퓨팅 쪽으로 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바이오가 좀 상승을 좀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양도소득세,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좀 끝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배당락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식을 사게 된다라면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2025년에 거래로 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 자금들이 좀 바이오주 쪽으로 해서, 특히 바이오가 올해 양도소득세 적용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죠.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쪽 관련돼서 이제 큰 자금이 다시 좀 저가 매수로 유입되면서 상승을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 오늘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준 것은, 엔비디아가 이제 내년에 로봇용 AI 소형 컴퓨터 젠슨 토르가 출시를 한다 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난 3월 달에 공개됐던 엔비디아가 공개했던 그 로봇 관련된 것인데, 이제 로봇에다가 이제 엔비디아 소형 컴퓨터 칩을 이제 인식해서 삽입을 해서 관련된 제품이 출시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AI 칩 관련돼서 그러니까 AI 칩 이후에 새로운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신기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뭐 탄소 포집이라든지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좀 약보합으로 마감을 좀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힘을 받으면서 강하게 한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어요. 특히 오늘 뭐 그동안 못 올라갔던 2차 전지도 좀 제한된 매수가 들어왔었고, 뭐 컨텐츠라든지 뭐 AI 관련해서도 좋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앞으로 계속해서 환율적인 흐름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 휴장, 이제 오늘로써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 휴장하고 나서 목요일에 개장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휴장 없이 계속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흐름들이 앞으로 우리 이틀 연휴 동안 미국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휴일 동안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미국채 금리 10년물이 4.6%, 현재 지금 4.6%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이상으로 올라가는지 못 가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난주에도 순간적으로 4.7%까지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연휴 기간 동안에 4.6% 이상, 4.7% 이상 올라간다라면 아무래도 미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미국 증시의 약세를 조금 더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로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은 미국 증시에도 좀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최근 한 2주 정도의 흐름으로 좀 확인됐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띠면서 전 세계 환율이 그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 이슈들도 영향을 많이 주는 상황에서 달러가 더 강세를 띈다라면 지금 1,470원, 뭐 80원이 고점이 아니라 진짜로 뭐 1월 달에 바로 1,500원도 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 국채 금리하고 미국 증시하고 환율이 어떻게 시간 외에서, 왜냐하면 외환 시장은 계속 거래가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좀 이틀 동안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이제 큰 조정이 나올 때 가끔 이제 보는 게 빅스 지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스 지수를 보신다 그러면 지난주에 최근 2주 동안 보시면 상당히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빅스 지수의 그 절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봉의 크기가 좀 잦아드는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지난 8월 달에도 보시면 뭐 이때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인의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을 때도 빅스 지수가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좀 잦아들었던 모습이 있고요. 또 9월 달 이때 금리 결정 이때도 한번 미국 증시의 조정을 받을 때 좀 변동성이 크게 나왔었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한번 변동성이 좀 조정이 좀 나올 때는 빅스 지수가 폭이 좀 크게 올랐다 떨어졌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움직임이 웨이브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뭐 어디까지 올라간다 떨어진다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다시 이제 이 봉의 크기가 이렇게 좀 잦아드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이틀, 뭐 3일이겠죠. 월, 화, 수 3일 동안 좀 잦아드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면 의외로 1월 달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여전히 높은 이런 변동성을 보여준다라면 약간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수렴 이후, 그러니까 저는 길게 본다라면 한 목요일 정도까지는 좀 주가 지수가 좀 수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이 고용지표가 이제 주말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고용지표를 보면서 미국채 금리도 방향성이 4.6%, 4.7% 이상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 이하로 내려오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국 증시만 본다라면 조금은 좋지 못, 약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모습이죠. 예,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신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번 지난 FOMC 이후에 크게 조정이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줬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좀 다행히 아랫꼬리는 좀 나왔지만 그래도 좀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남은 한 3일 동안 한 19,300 나스닥 기준으로 19,300으로 좀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면
또 S&P 5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반등 주고 지난주 금요일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 5,900억을 조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약간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여기서 어떻게 수렴을 좀 해주는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동안에 미 국채금리 그리고 빅스 지수 요 두 개 하고 또 환율의 흐름들을 좀 바라보면서 좀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조금 이제 그 1월 2일 그리고 1월 3일 시장을 좀 전망을 하면서 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환율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과거의 환율의 모습하고 지금의 환율의 모습하고 다른 점 또 비슷한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본다라면 그래도 지금은 환율이 약세를 띠고 있지만 이건 뭐 신용증권 리서치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의 환율 급등기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CDS 프리미엄이 그때하고는 다르게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은 어떻게 보면은 뭐 부도 지수라고 하죠. 위험 지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2009년도에 그 08년도 이때 이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고 이때도 환율도 급등하면서 약간 금융 리스크가 발생을 좀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2022년만 하더라도 그때 연기금 이슈가 좀 있었을 때 그때도 이제 환율이 1,450원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도 결국에는 CDS 프리미엄이 여기서는 이제 자세히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신다면 레고 그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그때 뭐 한전체가 뭐 몇 조 이상 발행을 해야 된다 하면서 막 CDS 프리미엄이 급등한 적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환율이 좀 급등하면서 약간 우리나라 시장에 좀 불안감을 연출시켰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CDS 프리미엄이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거에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좀 보신다 그러면 지금 한미 국채금리 10년물 스프레드 그러니까 요 차이하고 그리고 원달러율이 같이 변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는 결국에는 CDS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을 동반한 게 아니라 미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고 그로 인해서 달러 원화가 약세를 띠는 것이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최근에 엔화도 다시 한번 157엔 158엔 정도까지 올라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글로벌 통화가 달러 강세로 인해서 같이 약세를 띠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제 그때랑 지금하고 좀 다른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과거와 달리 건전성의 이슈가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분위기가 조금 해소가 된다라면,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조금 하락세로 전환되거나 좀 안정세를 띈다라면, 뭐 엄청난 달러 원화 하락은 아니지만 조금 한 1,300원 후반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부분들, 과거와 다른 점은 이제 정치적 이슈들,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외부 이슈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환율이 좀 빠르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죠. 제가 만약에 제 계산이 맞다라면 지금 정치적 이슈가 없었다라면 1,400원 초반 정도에 있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1달러당 157엔, 158엔 정도까지 온 것이고 그때 당시 여름에 우리나라 환율을 보신다라면 1,390원, 1,400원 언저리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가 없었다라면 최소한 50원이나 60원 정도는 좀 아래에 있는 게 맞지만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한 50원에서 60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언제든지 또 이게 조금 더 확대가 된다라면 또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더 1월 초에도 영향을 좀 크게 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매수
혹은 좀 매도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랑 다르게 과거에 이제 환율을 좀 보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흐름을 보시면 한 1,400원 언저리에 온다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가기에는 힘들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400원 언저리에서부터는 좀 외국인들이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좀 내려올 수 있겠다는 어떤 기대감으로 주식을 좀 매수하는 분위기였다라면 10월, 11월 이후에는 1,400원이 돌파되고 나서부터는 특히 이번 12월 달에 1,400원 돌파되고 나서부터는 천정이 어딘지 아직은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1,500원을 갖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1,550원을 갖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내려오겠지 하면서 주식을 먼저 매수를 했다라면 지금은 천정이 뚫린 상황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고점을 확인한 시점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환율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 뭐 빠르면 한 1, 2월 정도 이후에는 조금 안정화될까 조금 빠르게 안정화될 가능성을 좀 대비하면서 그때부터는 외국인들도 조금은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1,2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오면서 지난 7월 달부터 7월 11일부터 외국인들은 엄청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내용을 본다라면 저는 외국인들은 실질적으로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신다 그러면 올해 이제 2024년 1월부터 7월 11일까지 보면 외국인은 26조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삼성전자의 11조,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의 1.5조,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의 한 13조 가까이가 매수가 들어온 것이고 하이닉스의 3조 7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합친다 그래도 한 16조, 15조 정도 순매수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빼고 나면 한 10조 정도가 다른 종목으로 해서 좀 매수가 더 들어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7월 11일부터 26일까지 뭐 오늘까지도 보면 매도가 나왔긴 했습니다만 크게 매도가 많지 않았으니까 26일까지만 집계한 걸 본다라면 거의 한 24조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까지만 본다고 하면. 그런데 이 24조가 매도가 나온 거에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거의 22조가 넘게 매도 물량으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2조 정도 매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름까지 외국인들이 순매수 한 10조 정도 순매수한 부분들은 여전히 매도가 아니라 그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또 하반기에도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오늘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은 한 1조에서 2조 정도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삼성전자만 제외한다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우리나라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여전히 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매수 상위 종목을 본다라면 네이버가 상당히 독보적입니다. 네이버가 7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가 유입되었고요. 그리고 바이오라든지 조선 그리고 뭐 컨텐츠 컨텐츠라고 하면 이제 게임 관련된 컨텐츠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엔터주들 뭐 YG 엔터라든지 뭐 JYP 뭐 이런 엔터주들도 외국인들이 순 매수를 보여준 섹터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는 국내 시장을 엄청나게 매도가 나오면서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업별로 본다라면 그렇게 매도가 아주 많은 건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 이후에는 좀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좀 매수 우위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1분기, 늦어도 뭐 2분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이거는 꼭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뭐 트럼프 2.0이든
뭐 우리나라든 또 FOMC든 약간 정치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 1분기 정도가 지나면 트럼프도 어쨌든 1월 20일에 취임을 할 거고 그러면 3월 달까지 한 2달 정도 흐름을 좀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취임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같은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FOMC도 두 번의 회의가 있게 되죠. 1월 달하고 3월 달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금리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한 1분기가 정도 지나면 좀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뭐 정치적인 이슈들도 빠르면 1분기 이후에는 좀 상당 부분 좀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 수급은 상반기 이후에는 좀 빠르게 좀 개선될 여지가 지금보다는 매도가 덜 나오거나 혹은 오히려 좀 매수 우위가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4분기에 순매수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크래프톤 뭐 이런 기업들이 상위 종목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최근 시장이 좀 조정이 하반기에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버텨주는 모습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저점을 계속 이탈하면서 오늘도 결국엔 2,400 이하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군들 보시면 좀 신고가를 내거나 조금 상단에서 좀 버텨주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흐름들은 환율이 아직은 불안한 감이 좀 있어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수는 당장은 들어오긴 힘들겠지만 빠르면 한 1, 2월 정도 지나게 된다라면 조금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개선될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끝난 거기 때문에 내년을 좀 바라본다라면 그 삼성증권에서 뭐 내년이 이제 푸른 뱀의 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네이크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이니셜 따가지고 테마를 좀 정리해 놓은 게 좀 있었는데 이거를 좀 저만의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증권 리포트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솔로 플레이 어떻게 보면 종목 장세죠. 내년에 올해보다 더 심한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여름까지 혹은 가을까지는 좀 굵직굵직한 테마로 상승한 섹터들이 많이 있었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찌든 7월 달까지 모건 스탠리의 뭐 겨울론이 그 리포트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상승세가 이어왔었고 그리고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가을까지 좀 굵직굵직하게 올라왔었고 뭐 밸류업 관련해서도 연말까지 좋은 흐름들이 이어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약간 굵직굵직한 테마 섹터가 올라와 주면서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다라면 한 4분기, 뭐 빠르면 3분기, 빠르면 4분기에서부터는 굵직굵직한 테마가 올라온다라기보다는 좀 작은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면서 주가 지수는 정체 현상 혹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 하지만 그 안에서 섹터별로 좀 순환매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전 내년에는 이러한 모습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은 뭐 국내외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국내뿐이 아니라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면 뭐 1분기나 뭐 2분기 정도가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측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큰 테마, 어떤 정책으로 쭉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좀 그 안에서 개별 테마의 흐름들이 좀 더 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상위 기업 몇몇 기업이 수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전에는 뭐 낙수 효과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르게 된다라며 혹은 현대차나 기아가 오르게 되면 그의 밑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뭐 현대기아 좋은 실적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품 업체들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현대기아만 오르거나 뭐 하이닉스 그래도 주가는 버텨주고 있지만 그 관련된 기업들은 뭐 저점을 계속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게 결국에는 상위 몇몇 기업이 수익을 좀 독점하는 구조로 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좀 조금 더 그 종목별 장세가 극심한 종목별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 플레이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추럴 가스라고 했는데 저는 그럼 내추럴 가스 하면 뭐 조선주가 결국엔 계속해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간 단기 악재라면 조선 섹터에 대해서 단기 악재적인 부분들은 올해 시장 점유율이 18%대로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이미 주요 선사들이 한 3, 4년치 일감을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저가 수지하지 않고 정상적인 수주를 하겠다고 하면서 선별적인 수주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이유가 좀 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좀 점유율이 좀 떨어진 부분들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내년에 그 신규 선박 발주량이 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한 24% 이상 감소할 것을 전망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23년까지 대량의 발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규 발주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렇게 신규 발주가 줄어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신조선가가 좀 정체 현상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신규 수주 추이 전망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부분들이 좀 있는데 특히 이제 신조선가가 좀 횡보를 한다라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내년에 신규 선박 수주가 줄어들게 된다라면 좀 횡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익성을 조금 정체 현상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감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 계속 이어왔었던 뉴스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신규 수주는 꾸준하게 나올 수 있고 또 중국이 수주하는 물량은 상당 부분 중국 정부에서 수주를 하는 것이지 글로벌 선사에서 수주하는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또 LNG선이라든지 고부가가치 선박이 내년에도 주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MRO 올해 이제 진출했기 때문에 뭐 MRO 시장이 뭐 미국만 하더라도 20조, 전 세계는 80조 정도 시장이 되는 것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수륙 양육함이 한 절반 정도가 작전이 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절반 정도가 지금 불가능한 수주고 함정수만 하더라도 이미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우리나라하고 어떤 협의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인도 관련해 가지고 또 좀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뭐 인도 관련해서 뭐 수주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항만, 주요 항만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과거에는 서부 항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로스앤젤레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큰 그 항만이 있었다라면 최근에는 이게 다 동부 쪽으로 많이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동부 항만 그 노조가 파업을 하네 안 하네 뭐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파업을 하게 된다라면 물가가 또 올라갈 수 있고 또 상당 부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좀 빠르게 좀 해소가 되었었죠. 근데 동부 항만의 중요성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주요 국가가 중국에서 인도라든지 혹은 다른 쪽으로 좀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부한 그 인도양을 경유하는 아까도 뭐 여기 해운 운하 관련해서 앞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서부보다도 동부항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게 다 공급망 재편성의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도양을 중요시 여기게 되고 그게 인도가 이제 생산 기지가 많이 인도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 나온 뉴스를 보면은 뭐 컨테이너 선이 뭐 5년 이내에 뭐 1000척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쪽의 동부항구가 좀 중요한 역할을 떠오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우리나라 조선 업체에도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긍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들은 수주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인데 그 수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가 동일한 비중을 줄어들 것인가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좀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성장주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스네이크 관련해서 AI 관련돼가지고 저는 AI 소프트라든지 로봇, 뭐 양자 탄소 포집, 새로운 성장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탄소 포집이라든지 뭐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뭐 로봇 AI 소프트웨어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저는 소프트웨어 쪽을 조금 중심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AI 소프트 산업이 내년 정도면은 상당히 빠르게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팔란티어 같은 경우 보신다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좋은 상승을 좀 보여줬죠. 지금도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긴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성장 모멘텀이 확인되면서 뭐 한 6달러, 7달러 하던 주가가 지금 한 50달러 이상 상승해 있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또 관심도 또 이쪽이 이제는 돈을 벌고 있다라는 확신을 주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띠고 있고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이게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AI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뭐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 이제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팔란티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기업들,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더존 비지온 같은 거,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는 기업 세무 회계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외 기업을 사용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어떤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엠노 같은 경우도 생산 관련해가지고 관리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서비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해외 기업을 사용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죠. 기업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수익성이 확인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또 뭐 최근에 좀 많이 상승했다가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 의료 헬스케어 관련해서, 무료 AI 관련해서도 전 충분히 뭐 루닛이 됐든 뷰너가 됐든 JLK 가 됐든 과거에는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이게 진짜 비즈니스 모델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이프 사이클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기대감
그냥 AI가 됐든 뭐 양자 컴퓨팅이 됐든 뭐 과거의 인터넷이 됐든 그냥 단순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시기가 있다라면 그 이후에는 실망감이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돈을 버는 것인가? 이거 투자만 하고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는 게 확인되면서 2차 상승을 보여주는 시기. 지금 이게 예전보다 좀 빨리 단축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올라왔던 소프트웨어가 올해 조정을 크게 받았고 이게 다시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확인이 되면서 관련된 기업이 움직이는 시점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드웨어 쪽을 보신다 그러면 저는 지금 뭐 최근에 보면은 에이직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브로드컴 때문에 뭐 디자인 하우스 뭐 유리 기판 뭐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움직였었다라면 내년에 하드웨어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건 무엇인가 본다라면 저는 FPGA라는 시장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CPU, GPU 시대고 지금 2세대로 지금 가는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이직 디자인 하우스 쪽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지만 저는 FPGA 쪽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뭐 언제 이게 도래할지 모르겠지만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 좀 빠르게 시장에서는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직하고 FPGA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에이직은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는 특정 용도에 맞춰가지고 최적화된 설계하고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NPU 같은 경우도 에이직의 한 형태고 뭐 아이폰이라든지 구글 딥러닝용 그리고 테슬라 FSD도 어떻게 보면 이런 에이직의 하나의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단점은 개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제품이 나온 다음에 수정하는 게 조금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좀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게 이제 FPGA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좀 접하게 된 거고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개발자가 원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성능에 맞춰가지고 제품이 설계가 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설계한 대로만 작동하는 주문형 반도체와 달리 설치 후에 필요에 따라서 설계를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 뭐 요즘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에 예전만큼 덜하게 하지만 예전에는 컴퓨터를 한번 사고 나면 또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뭐 램을 더 추가를 한다든가 하드를 바꾼다든가 혹은 뭐 다른 부분들을 교체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게 못 따라가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CPU를 바꾸든가 메인보드를 바꾸든가 해서 전체 컴퓨터를 바꾸는 모습이었는데 FPGA가 약간 그런 식이라는 거죠.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설계를 좀 바꿀 수가 있고 또 성능을 또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직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게 이 FPGA라는 그 시장 쪽인데 이게 이제 AI 확산하고 데이터 전송의 효율이 높아지면서 이쪽에 좀 오히려 FPGA가 좀 최적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하고 방산 산업에도 강력한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AMD하고 퀄컴의 자회사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는 AMD에서는 내년 초에 좀 관련된 샘플하고 개발자 키트를 좀 제공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 테스트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 시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라 그러면 브로드컴의 어떤 주문형 반도체, 그러니까 뭐 구글이 됐든 애플이 됐든 이런 주문형 AI 반도체도 브로드컴이 내년 하반기에 시제품을 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제품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 하반기나 빠르면 2026년 상반기 정도에 시제품을 출시를 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산업이 의외로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연초에 온디바이스 AI라는 시장이 좀 주목을 받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움직였었던 게 CXL, 그리고 또 이런 그 AI 반도체가 열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 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으로 간다고 하면서 관련된 산업이 좀 주목을 받았고, 이제 하반기에는 브로드컴의 이슈들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이 주목을 받았더라면, 저는 내년에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갈망하기 때문에 FPGA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뭐 그동안 AMD가 뭐 만령 2인자, 그리고 뭐 인텔은 만년 꼴찌 이런 역할을 했었다라면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롭게 변화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이쪽에 대해서 조금 어떤 분위기를 보여준다라면 HBM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역할을 해준다라면 또 주가도 좀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반도체 쪽을 본다라면, 그러니까 저는 AI 소프트웨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하드웨어 쪽을 보신다 그러면 HBM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삼성증권에서 전망한 것이 이제 코리아 스페셜리티,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만이 잘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K 컨텐츠, K 푸드 이런 것은 여전히 세계 시장을 선도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라는 거죠.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 게 환율이 뭐 정치적인 이슈가 좀 해소가 된다라면, 또 뭐 미 국채 금리가 좀 안정세를 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1,300원 후반 혹은 1,300원 중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달러 강세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200원, 그러니까 1,300원 초반, 1,200원대까지, 여름에 1,290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거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강달러가 계속 지속되고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인 강달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 컨텐츠 관련해서는 이런 환차익, 강달러의 수혜를 더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앨범 판매라든지 혹은 해외 공연을 많이 했을 때 그에 따른 수익이, 부가적인 수익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기아라든지 현대 같은 경우도 10원이 오르게 되면 연간 수익이 2천억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오히려 그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는 이런 산업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는 동의를 합니다. 특히 K 컨텐츠가 연말에 9월부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냥 끝이 아니라 내년에 본격적인 2차 상승을 좀 준비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충분히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집중됐었던 것들이 컨텐츠, 뭐 게임즈가 됐든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시프트업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뭐 JYP, 뭐 하이브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K푸드라면 그냥 삼양식품 하나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다른 음식료 업체들은 수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더 상반기는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좀 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이제 마지막 2죠.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 하면 결국엔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럼 ESS라든지 자율주행, 뭐 로봇, 드론, 통신인데, 저는 이쪽이 얼마나 강하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린다라면 내년 시장에 대해서 뭐 아주 좋다, 뭐 나쁘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섹터들은 여전히 많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런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내년 상반기 뭐 1분기 뭐 투자를 좀 준비하시면 그래도 좀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